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안갑성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쉽게 금리, 환율, 거시경제를 설명해 주시는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경리들을 위한 특강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경제와 금융을 이해하고 싶은 경리들이라면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되게 중요한 게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관심이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있는 걸 막 읽다 보면 그런 관심이 생겨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식도 지식이지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약간의 투자를 해보면서 그 투자와 관련된 기사를 꾸준히 모니터링 해본다거나 실제로 이제 금리나 환율이나 이런 움직임들 뭐 예를 들어 달러 투자를 해보면서 환율의 움직임 갖다가 데일리로 조금씩 모니터링 해보면 관심이 좀 생겨나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 수학을 공부해본 사람 누구나 다 알지만 예를 들어서 뭐 1, 4, 7, 10 이렇게 3씩 늘어나면은 몇 번 늘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16이 나올 거야. 이제 이런 걸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하게 쌓여 나가면 나중에는 조금씩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 이제 보통 이제 조금 이제 레벨이 있는 책들을 찾아서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엔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좀 쉬운 것들 중심으로 그리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실제 만날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 오건영 부부장님께서는 여러 방송과 유튜브에서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으로 유명하신데요. 작년에 많이 달러를 풀었지만 달러 가치는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반면에 금값은 작년에 고점을 찍고 살짝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달러와 금값의 전망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이제 뭐 하나하나가 다 큰 주제이긴 한데요. 올해 연초만 해도 달러는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제 다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뜻하지 않게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율이라는 걸 볼 때는 정말 많은 팩터들이 있지만 성장하고 금리라는 팩터가 되게 중요해요. 작년을 잠깐 생각해 보면 작년 말에는 미국이 이제 백신이 나오면서 미국의 성장이 올라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 자체가 계속해서 눌려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백신이 나오기 이전에는 경기가 좀 이렇게 눌려 있었잖아요. 미국의 성장이 약할 것이다가 1번. 두 번째는 계속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을 하면서 금리도 눌려 있을 것이다. 이게 2번. 그러면 성장이 약하고 금리가 약합니다. 그럼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굳이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간단하게는 말씀드렸지만 백신이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백신이 그 어느 나라보다 미국에서 빠르게 보급이 되면서 미국의 성장이 가장 빠르게 돌아설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성장이 올라오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금리가 되게 빠르게 뛰었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장도 세게 나오고 금리도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달러를 보유했을 때의 매력이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성장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미국의 성장에 투자를 했었을 때 얻어먹을 수 있는 떡고물이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미국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달러는 강세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연초부터 나타난 미국의 성장이 빠르게 돌아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1번. 그래서 성장이 세진다. 두 번째는 예상보다 빠른 금리의 상승. 이 두 가지가 달러의 강세를 촉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향후에 그럼 달러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향후라는 얘기가 참 미래를 전망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미래는 누구도 모르지만 더 어려운 게 미래에 어느 시점을 두기가 참 어려운 거잖아요. 1년 후인지 3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미래라는 건 누구도 규정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생각은 좀 해요. 미국은 굉장히 많은 부채를 늘려놨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무역 적자는 거의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부채가 많다는 거는 금리를 아주 빠르게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지금 빠르게 올라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이후에 많이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지 무역 적자가 굉장히 컸을 때는 그 나라의 신뢰도가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낮아지게 되면서 그 나라 통화의 가치를 약세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달러의 약세, 이 부분은 좀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작년 말에는 달러의 약세를 생각했는데 올해 의외의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지금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달러의 약세를 본다. 이런 그림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금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좀 간단하게 그려드리면 작년에 8월, 9월까지는 금 가격이 빠르게 뛰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중앙은행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뿌려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8월달, 9월달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해요. 시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뿌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러질 않고 있는 거죠. 작년도 9월달부터는 미국에서 이제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돈 뿌리는 거에서 조금 후퇴하는 듯한 기조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후퇴라는 게 돈을 빨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뿌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이 뿌려주는 데 대해서는 계속해서 선을 긋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금은요. 중앙은행 스탠스에서는 굉장히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의 바뀌어버린 스탠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금 가격이 작년도 8, 9월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금이 향후에 금 좋아지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한번 중앙은행이 완화적인 스탠스로 전환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되게 포인트가 될 텐데요. 앞서 이제 달러 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미국은 부채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금리를 올리려는 시도는 해보겠지만 이 금리를 올리려는 시도를 했었을 때 이 거대한 부채의 벽에 한 번씩 이제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럴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다시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이제 회복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마다 금은 다시금 한 번씩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강세를 보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은행의 정책 지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이 있을 때 그때 자산군에서 해지를 하기 위해서 내 포트폴리오에서 중앙은행의 정책 지원을 갖다가 오롯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서 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연준은 2023년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시장에서 인플레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국채 금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게 된다면 그 시점은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느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뭐 이제 하반기 정도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추세를 이어가면 그리고 내년 초 정도부터는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양적 완화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상당히 긴 기간이 지난 다음엔 금리 인상도 준비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늦게 테이퍼링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선언은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늦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뿌려줬잖아요. 이 상태에서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데 지금 이제 실제로 약간이라도 이제 긴축의 스탠스로 전향을 하는 것은 여태까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없었는데 그런 스탠스를 처음에 보여줬었을 때 시장이 느끼는 충격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로 확 틀어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이런 거죠. 자, 테이퍼링이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시장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테이퍼링을 선언하고 한 6, 7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완화로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이 이제 한 번 정도씩 좀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봐야 되나? 너무나 부채도 많고 지금 이 상황까지 끌어올리는데도 너무 많은 돈을 투하했는데 여기서 지금 바로 포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테이퍼링의 속도를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늦추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늦은 기간이 되지 않을까. 아마 내년 중반 이후 그 정도로 현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시기라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13년도에도 테이퍼링이라는 거를 13년도 5월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들 무슨 생각을 했냐면 9월 달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될 거다 이런 예상을 했었고요. 6, 7월 달에 시장이 아주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근데 이제 8, 9월 되면서 그때 이제 이 얘기를 하죠. 테이퍼링 조금 더 천천히 가자라고. 그래서 실제 시작한 건 14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늦게 테이퍼링을 시작해줬고요. 첫 번째 미국 금리 인상도 15년도 12월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 금리 인상한다고 얘기했던 건 15년도 6월에 금리 인상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늦춰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패턴은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봅니다. 그 연준이 또 움직이는 게 금리도 보지만 실업률도 또 네. 중요한 지표를 네네. 보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실업률을 보는 시각차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또 CBS 방송에서 11일에 출연해서 네. 올해 하반기 미국 경제는 그 급성장할 것이고 네. 실업률은 6%에서 4, 5% 사이로 줄어들 네. 것이라고 네네. 말했는데요. 네. 미국 실업률이 몇 퍼센트 수준으로 내려가야지 연준이 확장 정책을 되돌리는 그런 기준 그 트리거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확장 정책을 되돌린다라는 건 이제 긴축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게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돈을 뿌려주는데 네. 뿌려주는 금액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걸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뿌려주는 걸 줄이기 시작하는 게 테이퍼링이죠. 그러니까 방금 전 문제에 대해서는 긴축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뿌려주는 걸 줄이는 거,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제 확장 정책을 거두어들인다는 거는 긴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이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앙은행이 실업률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요. 실업률이 낮게 되면 고용시장이 뜨겁다는 얘기죠. 고용시장이 뜨거우면 임금이 올라갑니다. 임금은 한 번 올라가면 좀처럼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임금이라는 게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굉장히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타겟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업률이 낮아졌을 때는 물가가 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아져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실업률이 낮아져서 물가가 뛰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확장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물가가 올라오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파월 회장이 예를 들어서 내년 초나 내년 말 정도에는 다시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이면 얼마냐면 미국 실업률이 3.5%까지 내려갔었어요. 20년도 1월달, 2월달에 미국 실업률이 3.5%였거든요. 반세기 최저치였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반세기 최저치의 실업률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물가가 많이 안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한다 이 얘기를 차마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고용이 호조를 보인다라는 생각을 딱 하니까 그럼 금리 인상이 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용이 이제 호조를 보인 건 맞는데 고용이 상당 수준 호조를 보여가지고 실업률이 4, 5%까지 내려가고 실제로 코로나 이전 레벨이 3.5%까지 내려가더라도 코로나 이전을 봐도 사실은 물가가 올라가는 징후가 이렇게 뚜렷이 나타나질 않았거든요. 그 이후에 상당 기간이 있어야지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로 확정적인 통화 정책을 갖다가 되갚는 거, 긴축으로의 전환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이제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즘 보면은 투자자들이 어쩌면 2023년이나 4년까지 갈 것도 없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아직도 이제 그 타이밍이 맞지 않나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IMF 회의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자산 매입 축소는 없다라고 단언을 뭔가 해주셨고요. 또 CBS 인터뷰에서 다른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건 연내 금리를 올릴 가능성 거의 없는 것 같다. 물가 상승률이 점진적으로 2%를 달성한다면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들은 이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투자에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표현들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다 얻을 게 있겠지만 이 문장에서만 이제 우리가 좀 케이스를 찾는다면 실질적인 진전이라는 게 뭔지부터 봐야 되거든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물가가 올라와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중앙은행이 물가라는 게 그래서 오죽하면 무슨 표현을 썼냐면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은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잡초와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잡초라는 게 이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저도 이제 주말 농장에서 간단하게 이제 그 작물을 키워봐서 느끼는 건데. 그 매주 갈 때마다 잡초는 정말 잘 자라 있더라고요. 뽑아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잡기가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잡초와 같다는 게. 그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물가는 올라온 다음에 잡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때려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 물가선을 딱 그어놔요. 물가 상승 2% 선을 딱 그어놓고 그만큼 물가가 이제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2%에 근접하려고 하면 바로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때리기 시작을 해야 2%를 갖다 살짝 긁고서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 물가 목표를 만들어 놓고 물가가 이 2% 라인에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압을 해야 된다. 선제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실질적인 진전을 본다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생략된 말이 뭐냐면 실제로 진전을 확인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2%에 다가올 것 같으니까 때려버렸다는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이건 뭐냐면 2%에 다가올 것 같으니까 이거 금방 가겠네라는 예상을 하면서 미리 선제적으로 제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현은 뭐냐면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가가 실제로 2% 위로 올라와서 상당 기간 이어져야 그런 걸 실질적인 진전으로 보고 그런 다음에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교훈은 과거에 있는 패턴들만을 보면서 움직이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페드가 옛날의 그분이 아닌 겁니다.
옛날에 그 올라오기 전이면 선제적으로 확 잡아 혼내주던 예. 그런 페드가 아니라 이제는 뭐랄까요? 이제 좀 천천히 지켜보는 그런 형태의 페드가 됐다. 후행적이라는 표현은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어쨌든 뉘앙스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제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 목표제를 이제 연준이 시행한 네. 거는 작년에 이미 발표를 많이 했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2%의 물가 상승률이 다가가기 전까지 미리 경계를 하지 않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서야지만 경계를 시작한다는 말씀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인플레에 대한 해지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까요? 뭐 금도 될 수 있고 원자재, 뭐 부동산 다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용인을 한다라고 할 때, 물가가 상승하는 걸 용인한다라고 할 때, 그럼 중앙은행이 왜 그렇게 물가 상승을 용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왜냐면 정말 넘어서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서게 해주고 싶은데 정말 넘어서질 않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방만하게 풀어주면서까지 넘어서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딱 바라보면서 우리가 물가가 이제 많이 오르겠네라고 생각하고 훅 들어가면 이런 건 오히려 좀 이제 고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오르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물론 오를 수 있고 오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물가가 너무 여기서 딱 그냥 선제적으로 그럼 무조건 오르겠네라고 해서 판단하고 접근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건요. 확률을 보면서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확률을 보면서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서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있는 페드의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확률과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확률을 마음속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반반일 수도 있고, 그래도 디플레이션이 아무래도 더 셀 것 같아. 중력이 세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저는 이제 디플레이션 자산과 인플레이션 자산을 같이 깔고 가는데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크다면 디플레이션 쪽에 있는 자산의 비중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낫다고 보고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선점해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건 조금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인플레이션 자산이라는 게 뭐가 있겠나? 그럼 원자재 같은 자산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금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좋은 자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정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말씀 감사합니다. 또 금리 인상과 물가가 워낙 시장 이슈다 보니까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6%대에서 안정을 찾으니 이미 시장은 그 수준에 적응을 하는 모양 같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는 4,000포인트를 넘었고 나스닥도 빅테크 주식을 위주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다 오르면 주식시장은 지금 같은 수준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적응을 했다라는 것 포인트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제 의구심은 좀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금리가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 정도 금리 수준에 도달한 게 아직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거는 그 수준에 딱 도달했을 때 바로 부담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출도 똑같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 다음 날부터 막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금리를 올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견딜 수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버린 금리에 지금 적응을 했다라고 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거는 지금 조금 좀 성급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걸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가라는 걸 볼 때는 금리가 되게 중요한 팩터인 건 맞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오는 속도보다 성장이 나오는 속도가 빠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나오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 이런 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성장을 갖다가 입증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오는 걸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이런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한테는 영향을 줄 수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의 성장이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된다라면은 금리의 일정 수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현재 레벨을 지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사태가 이제 뭐 백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갔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성장을 좀 이렇게 좀 억누르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내지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기술 분쟁이 일어났었을 때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상승에 대해서 지금은 잘 견디는 척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골마 들어가고 있었던 그런 케이스일 때 이런 케이스들은 조금 좀 우리가 보면서 판단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코로나와 과거 닷컴 버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나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은요. 코로나 팬데믹은 자연재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큰 충격을 주지만 확 사라져버리는 일종의 눈보라나 태풍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보면 허리케인 카트리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어올 때는 정말 경제를 멈출 정도로 크게 흔들리지만 한꺼번에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슈인 거죠. 다만 코로나 사태가 지금 이 정도까지 장기화되니까 그 얘기가 맞느냐는 건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이제 낳긴 하는데, 금융위기라는 거는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낸 가장 큰 문제였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금융 시스템은 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경제가 멈췄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작년도 하반기 장을 보면서 역사상 이런 장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상 유례없는 하락과 사상 유례없는 반등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자연재해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라든지 IT 버블 붕괴 때와는 그때는 보기 어려웠었던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IT 버블이나 지금의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은행의 건전성이 생각보다 좀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때는 은행의 건전성이 굉장히 좀 약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시중은행들이 다 무너져 내렸던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 이제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게 과거에 있는 다른 금융시장의 조정 국면하고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이건 자연재해와 같다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금융위기라는 건 금융 시스템 자체에서 나타난 큰 위기였고, 지금은 그거하고는 다소 차이가 난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또 근데 최근에 그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의 다른 점이 이제 하나는 자연재해고 하나는 은행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적인 취약점이 드러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한국계 또 투자자인 빌황과 아케고스 사건은 또 이걸로 인해서 이제 뭐 노무라와 CS증권이 꽤 큰 손해를 본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은행 시스템의 위기의 시작이 이 아케고스 사건이 한 시발점이 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실이 한두 개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위기라고 판단하는 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몇 개 기업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정도의 사태로 좀 해석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맞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케고스 사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이게 그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홀하게 생각을 했다라면은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굉장히 좀 긴장을 하게 되는. 왜냐하면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지를 하고 잘 지나갔는데, 다른 케이스들, 그러니까 맞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크레디트 스위스나 이제 이런 케이스는 좀 긴장을 하게 됐죠. 그러면 이게 뭘 만들어내냐면 조금 방만했었던 그런 분위기에 경종을 울려주는 사건은 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단순 비교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